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자, 안녕하세요. 명예와수다 김철중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다들 잘 지냈습니까? 네. 감기 걸렸어요, 저는.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 뭐 단순한 폐암 아니고. 김철중 기자의 저런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요, 신기한 그렇죠. 거는. 네. 댓글 몇 개 좀 소개해 줄까요, 써니가? 네. 비타민 D님이 팟빵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유방암 관련 강좌 잘 들었습니다. 염 선생님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김철중 기자님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본인의 경험담과 부연 설명. 어머, 요런 제 자랑도 읽나요? 써니님의 자료조사와 딱딱해지기 쉬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 감사합니다. 김철중 이 비타민 D님은 요 말을 쓰기 위해서 앞에 말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써니를 칭찬하고 싶은데 네. 써니 그냥 노골적으로 써니를 칭찬하면 약간 쑥스럽거든.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이 말을 쓴 거지. 이거 부끄럽네요. 제 칭찬을 제가 내가 그 말하려니. 게시판 들어가서 봤는데 네. 써니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 남자로 수정되는 그 네티즌들이. 네. 전 신비주의를 고수하려고요. 그 목소리가 주는 약간의 그 약간 상쾌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정렬사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사진이 있어요. 그래? 네. 그거 바꿔. 그거 가려. 그러니까요. 내리려고요. 자, 들코 부인님은 남편이 부인을 위해 방광염에 대해 알아야 하듯 유방암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멋진 거군요.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천고지홍님은 김철중 기자님 안 나오시면 후달립니다. JYP가 자꾸 갈구던 때 그새 잘리신 건가 하고요. 후후. 농담이고요. JYP처럼 말씀처럼 가장 문과적 캐릭터의 의사인 것 같은데 김 기자님 코너도 깜신 앵커로 진행하는 코너와는 다른 의미에서 아주 독특한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좋은 코너 같습니다. 써니님의 아하는 추임새도 아주 앙증맞게 귀여우시고 이분도 써니 팬이시네. 네. JYP가 김 기자님 갈구는 것도 너무나 웃기고 하여간 들으면서 이거 참 혼자 듣기 아깝다 할 정도로 재밌습니다. 다 뭐 두 코너 깜신 코너나 김 기자님 코너 둘 다 공중파에 갖다 놔도 다 통할 정도라고 봅니다. 통할 정도죠. 네네. 통할 정도인데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 선배가 바빠서 안 나가는 거죠 지금. 그죠? 나도 이제 신비주의로 가야지. 이제. 네. 내가 원래 그 옛날에 기자가 될 때 그 공중파 방송도 되고 신문도 됐어. 근데 친구들이 야, 네 얼굴은 방송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수 신문 간 거야.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보다 더 못생긴 애들이 요새 방송하더라고. 누구요? 아니 의학 전문 기자들. 누구? 자, 김 기자님 코너 정말 하이 개그의 진수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아무 코미디 프로나 보면서 웃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아주 네, 뭐 네. 굉장히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네. 더 잘하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네. 분발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수상 멘트인데. 준비하셨네요. 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초대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은 사물이나 숫자나 질병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미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이런 건 좀 읽어줘야 돼. 자, 오늘의 얘기는 제목은 오늘 어떤 밥을 드셨습니까?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배불러도 죽겠다고 그래. 네. 하여튼 이 먹는 게 거의 죽음과 항상 맛있어 죽음 막 이런 거.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 각종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죠. 어떤 명에는 무슨 음식이 좋다든가 다이어트에는 이 음식이 최고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미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먹거리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침에요? 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은 바빠서 뭐 챙겨 먹지 못하고 그냥 바나나 하나 먹고 왔습니다. 아하. 우리 써니는? 저 김밥 하나 먹었는데요. 나는 그냥 아침을 이렇게 잘 차려 먹고 나왔어. 뭐 드셨어요? 뭐 이렇게 생선도 먹고, 이렇게 두부도 먹고, 네. 계란도 먹고, 탄수화물은 안 드셨나 봐요. 밥도 먹고 다 먹고. 직접 차리셨나요? 아니면 아니 우리 애가 있으면은 이제 네. 고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그 네. 김철중 기자는 원래 유명합니다. 식생활이. 아침을 정말
잘 떡 벌어지는 한상 차림으로 드시고 점심은 안 드시고 네. 저녁은 술로 때우고 그렇지. 이렇게 드시는 걸로 적절하게 알려져 분배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영양소들을. 청취자분들이 농담인 줄 아실 텐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진짜 점심 안 드시죠? 그래서 내 그 피부의 관리는 알코올이야. 살짝 이렇게 알코올로 부어야 돼. 자, 우리 이경민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건강 전문 패널로 써 있네요. 그다음에 차의과학대학의 통합의학대학원의 겸임 교수고 중요한 거는 서울대 의대를 나갔어. 와, 공부 잘했다. 어? 왜 그러세요? 기자님도 못지않게 아니, 하셨잖아요. 고등학교는 어디에? 고등학교요? 네. 저는 고향이 제주도예요. 오, 네. 그래요. 물질. 그래도 고등학교도 그럼 제주도에서 나왔어요? 네. 네. 부씨가 아니시네. 네, 플래카드 걸렸죠. 네, 농담이고요.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통합의학과정을 수료했어요. 거기 애리조나에 네. 카우보이 좀 있던가요? 어떤? 정말 수많은 선인장으로 붙어 있죠.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통합의학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네, 통합의학이 네, 뭐예요? 네. 그러니까 통합의학은 뭐 요즘에 융합 얘기 많이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현대의학이 보면 다 쪼개져 있잖아요. 저희 종합병원 가보면 내과, 외과 하다가 이제 내과는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다 쪼개져 있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몸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같이 살피고 또 약이나 수술 같은 접근법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건강을 이제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뭐 식생활이라든가 스트레스 조절이라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좀 종합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움직임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의사들도 굉장히 이제 지금 현대의학 시스템의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느껴서 이런 통합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 네네. 네.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 약을 하루에 15개 먹고 네네네. 한 번 병원을 약 5개 과를 다니시는데 네네. 5개 과를 다니시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그렇죠. 아. 예. 다 아는 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네. 거죠. 다 아는 사람이 없어. 다 일부분만 알고. 어. 네네. 둘째 아들이 나만 알아. 아니 왜냐면 의사들이 네. 자기 과만 딱 처방을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막 약이 겹쳐.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어지러워하셔. 네. 그 나중에 이제 쫙 분석해 보면 약을 빼야 돼. 네네네. 그런 경우 많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저희만 와도 머리 솔직히 배가 아프다 보면 머리도 어질어질한 것 같고 또 몸에 힘도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가야 될 곳이 소화기내과, 신경과 이렇게 뭐 재활의학과 뭐 이런 쪽으로 또 근골격계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의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이제 약을 주는 거 외엔 다른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또 의사도 뭔가 해줘야 되니까 네. 뭐 안 해주고 보낼 수 없다 보니 약 하나를 또 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수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내가 우리 먹을 얘기 좀 네네. 이따 하고 내가 네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거야. 대학병원에는 통합의학과를 둬야 돼 무조건. 그리고 환자가 2개 과 이상을 다니면 네. 무조건 통합의학과를 진료를 받도록 네네. 법으로 그렇죠. 안 가면 감옥 가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합의학과가 의무적으로 네. 해서 그래야 또 이게 약간의 그 불필요한 의료 행위도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한테 네. 적합한 또 네네. 이렇게 치료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특히 하려고 이게 아유, 네. 장수 사회, 그렇죠. 고령 사회잖아.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의학과가 원래 존재하고 네. 지금도 이렇게 주치 또 개념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도 가정의학과를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또 약이나 시술 외에는 정말 질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뭐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 이런 부분들을 못 배워요, 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든 의사가 기본적으로 배운다면 뭐 통합의학과를 따로 둘 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통합의학적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하여튼 현대의학의 바람직하죠. 최고의 맹점. 내가 그렇죠.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바뀌겠죠? 이게 이제 그 속이 아프면 소화기내과 네. 하고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나 내과 가고 이 방식이 존스 네. 호킨스 방식이야. 애들이 맨 처음에 종합병을 만들면서 이 네.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 거야. 네. 그랬더니 네.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네네. 그때는 그렇죠. 가능했지. 왜냐하면 네. 병이 하나야 그러니까. 음. 근데 지금은 다 고령 환자고 병이 4-5개인데 그 방식이 아니야. 이제 역사적 네네. 수명을 다 한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질병의 패턴이 아주 바뀌었죠. 선도적으로 네. 우리 통합의학과를 공부를 네. 하신 거야 우리 네네. 이경민 선생님. 네. 훌륭하다. 너무 과분한 칭찬 어? 네, 너무 훌륭해.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네.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경민 선생님은 네. 그 내 몸은 치유되지 않았다. 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이거 네.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은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 책이 있네. 네네. 결국에는 이거 이경민 선생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치료는 외부에서 무언가를 해줘서 낫는 거라면 완전히 낫지도 않겠지만 치유라는 건 결국엔 자신 내부에서 스스로 낫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어딘가 불편하거나 아프면 무조건 약국 가고 약 먹고 병원 가서 또 이렇게 처방받고 이런 패턴으로는 온전한 자기 내부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역설적으로 제목을 내 몸은 치유되지 않았다. 상당히 철학적인. 네, 굉장히 철학적인. 몸에 네, 대한 그렇죠. 어떤 네. 자기 자신의 네, 어떤 그 정확한 이 자생의 회복력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명력의 이제 폭력. 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보통 이런 주장 하시는 분이 나중에는 산에 가. 병원에 안 있더라고. 네, 나는 그래서- 자연인이다. 네. 뭐 자연치유력 쓰고 막 수염기로 나타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량 한번 입고 나타나고 막 네. 이러니까. 저랑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저는 굉장히 여기는 반대. 완전 세련된 네네. 도시의 여인이기 때문에 산에는 좀 이따 나중에 좀 들어가고. 산에 안 가고 지금 여기 있으려고. 그렇지, 산에 안 가고 좀 이렇게 막 현대인들이 필요한 광장에서 거니까요. 좀 이런 걸 해봐. 네, 그럼요. 산에서 왜 꼭 네네. 해 그걸. 그래서 생활한복도 안 입으려고. 그 미국에서도 통합의학 과정 같은 거는 아리조나에 있잖아요. 그래. 산 많은데. 그러니까 선인장 많고 막 이런데. 근데 샌디에고도 있습니다. 닥터 초프라는 이제 샌디에고에 이제 초프라 센터 두고 있는데요. 주로 동부의 뉴욕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 기간에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초프라 센터에 가서 일주일 동안 힐링 그 프로그램을 하고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우리나라의 그 이시영 이시영 박사 하는 힐리언스 마을 네, 그런 맞아요. 것도 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경미 선생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먹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이경미 선생님 책에도 첫 번째로 나와 있듯이 이경미 선생님의 주장은 마이너스 건강법이야. 네. 이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건강법. 네. 그러니까 제가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 강의를 하다 보면요. 그리고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제 첫 번째 질문이 뭘 먹어야 되나요?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 환자들 엄청 많이 네. 맞아요. 근데 뭘 이게 먹어요? 참 재미있는 게 미국의 이제 영양이나 이런 컨퍼런스를 가보면요. 이제 막 이런 토론을 막 하다가도 그 오케이. 지적인 미국 의사들의 최종 그 질문은 그 선생님 뭐 드시나요? 혹시 이런 거 아, 물어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긴 한데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만 하지 실은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미리 뺀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하지 말고 안 좋은 걸 하고 있는 거를 점검해서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김철중 네네. 기자님께서 약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겹친 약을 빼야 건강에 더 좋은 것처럼 네. 우리도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먹고 있지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뭐 매일매일 가공식품을 먹고 그다음에 안 좋은 지방식품들을 먹으면서 거기에 좋은 것들을 먹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건강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국의 현대인들은 네네. 일단 영양 과잉 상태 아닌가?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칼로리 과잉이죠. 칼로리 영양 과잉. 과잉이 아. 아니라. 예, 그 칼로리는 말되네. 과잉인데 아, 영양은 네, 부족해서 이 불균형이 빠지다 보니까 살은 찌고 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부족하다 보니 만성적인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고 사는 거죠. 그 작년에 7월에 그 대한한의사협회가 아주 재미난 성명서를 냈어. 네. 뭐 자료를 뭐냐면 그 복날에 네. 삼계탕을 먹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 네. 그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영양 과잉, 칼로리 과잉인데 네. 뭘 복날이라고 또 뭘 이렇게 많이 먹냐 이거지. 그래서 상당히 재미난 얘기였어. 그래서 이게 많은 이 삼계탕 집에 항의를 받았고. 그러니까 못 먹었던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좀 많이 유전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제 뭘 더 먹어야 실제로 된다는.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잘 먹어야 병도 낫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그때는 정말 부족했죠. 칼로리 영양- 자체도 부족했고. 영양소가 네. 부족했던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결핵 또는 네네. 어떤 그 수술 받은 사람들이 먹는 뭐 개고기, 네네. 뭐 아니면
결핵은 사실 영양 결핍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 걸리니까 네네. 영양을 보충해주면 당연히 잘 낫겠지.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양 부족이라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가 요즘에 그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아주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만성적인 성인 질환이죠. 성인병이죠. 그런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그 기저에는 만성적인 염증이라는 결론들이 계속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 어떤 혈관벽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결국엔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뭐 이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만성적인 염증들을 어떻게 이제 유발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 몸에 원래 있지 않았던 거. 우리 옛날 선조들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과자 같은 걸 먹었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네. 그러니까 자연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실은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먹는 것을 줄이는 게 이게 마이너스 건강법이 이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랜스 지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는 트랜스 지방을 잘 흡수할 수 있거나 잘 수용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인데. 네,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다 찾아내? 트랜스 지방. 네, 그래서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되게 어렵게 느꼈잖아요. 네. 근데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식품에 있는 거. 가령 오늘 뭐 직장인들이 그 다방 커피를 드시잖아요. 네? 다방 커피의 그 우유 성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은 식물성 유지죠. 네. 그게 트랜스 지방 덩어리인 거예요. 프림? 네, 뭐 이런 프림. 거? 네, 프림. 네, 빵에 보면은 빵 뒷면에 이제 식품 표시를 보면 네. 거기에 식물성 유지라든가 뭐 마가린이 들어 있잖아요. 마가린. 그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뭐 팝콘, 냉동 피자류인데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좀 이제 고지혈증 환자분이 있었어요. 네. 약간 몸집도 있으신데 저한테 여자의 남자. 여자죠. 네, 여자분이신데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자신은 기름진 고기를 안 먹는다. 근데 왜 이렇게 고지혈증이 안 잡히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간식으로 뭐 드세요? 과자랑 빵을 엄청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자하고 빵은 기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과자와 빵류에 숨겨진 기름, 트랜스 지방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먹으면 고지혈증이 잡기가 참 힘들겠죠. 지금 써니는 굉장히 그 실망 좌절한 표정이에요. 써니 과자 좋아해? 아니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정말 맛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초코파이도 바나나 초코파이가 나오는 시대고. 그런 게 있어. 아유. 여기서 상품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뭐 몽쉘도 그렇고 약간 이제 점점 더 달콤하고 더 맛있고 막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또 신제품이 나오면 먹어줘야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일단 한번 튀겨진 기름이죠. 튀겨진 기름. 네, 튀겨진 기름이 있고 이게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제 원래는 기름이라는 건 상온에서 액체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뭐 집에 있는 콩기름, 뭐 카놀라에 많잖아요. 근데 그 기름들이 실은 산소에 공기에 접하면 쉽게 부패가 되고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이제 상업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수소화를 거쳐서 고체 상태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니까 자연적으로는 원래 많이 존재하지 않던 걸 만들어낸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오만 곳곳에 다 있다 이거죠. 그렇죠. 특히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엔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이제 일으키는 게 우리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보다, 그러니까 보통 포화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방보다 2배 이상 암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유발한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자나 이런 그 가공식품의 겉면에다가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해야지. 그래서 표시돼 있어요. 줄이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줄이고 있어요. 줄이는데 이제 그 식품 표시에 아주 미세한 양은 0g이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미세한 양이 아직도 들어있고, 근데 우리들은 제품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초코파이를 먹고 또 오후에는 또 무슨 빵을 먹고 또 저녁에 배고프면 초코바를 먹고 커피 믹스를 먹기 때문에 실은 하루에 먹는 총량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몸에 네. 들어와서 네. 그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뭐 이런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어. 가장 주된 어. 원인인 거죠. 살도 찌고요. 혹시 뭐 네네, 한국인의 그럼요. 트랜스지방 네. 섭취의 가장 네. 최다 빈도, 이거 네. 루트가 어딘지 혹시 뭐 이런 조사된 건 없나요? 제가 어쨌든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 네, 가공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과자 뭐 도너츠, 그다음에 냉동식품이에요. 냉동 피자, 냉동 팝콘, 네, 좋아하는 팝콘, 네, 그런 것들. 어른들은 네. 커피 믹스가 커피 또 믹스 굉장히 크다고. 직장인들 뭐 네. 하루 7, 8잔 드시면 굉장히 많이 드시는 그 거예요. 냉동 피자하고 음. 진짜 피자 전문점에서 이렇게 네. 뭐라 그러죠? 화덕에 구워서 네. 주는 피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거는 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시네요. 근데 냉동된 피자 이제 그 실은 우리가 패스트리 같이 바삭바삭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바삭바삭하고 이렇게 눌러지지 않잖아요. 그게 유지되는 게 실은 트랜스 지방이 약간 굳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냉동 피자들은 그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랜스 지방을 더 많이 넣게 되겠죠. 즉석에서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좀 대략 정확한 함량은 제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가능한 섭취를 덜 하자. 네. 이게 이제 마이너스 공업. 네. 현대인들은 뭐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줄이는 노력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과 아닌 건 큰 차이가 있겠죠. MSG는 네. 어때요? MSG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 괜히 또 막 이렇게 그 회사에서 항의받는 거 네, 아니에요? MSG는 논란이 종결된 네. 거 아닌가요? 어떻게 종료됐어요? 무해하다. 그러니까 이제 식품 첨가물 얘기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근데 단순히 MSG가 아니고 저는 이게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식품 안전성의 문제로 좀 토론이 좀 확대돼야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하나가 MSG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도 당연히 식품에 넣기 때문에 식약처라든가 어떤 정부의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은 이렇게 허가가 되고 그 용량 같은 것도 다 허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사항 내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긴 하죠. 근데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그 안전성을 검사할 때는 동물 실험을 거치고 또 일회성이고 단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뭐 과자 봉지 하나만 뒤에 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있죠. 그게 다 그렇죠. 식품 첨가물인데 네. 제품 하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있고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가공식품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또 수년 동안 쌓인 결과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실은. 네. 그 선생님 책 읽어보니까 네네. 영국에서 아이들 네네. 대상으로 그 식품 첨가물에 네. 대한 연구를 한 게 하나 있던데요. 네네네. 내용이 좀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이게 연령대 그 아이들을 당연히 이것은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떤 음료수를 먹이고 안 먹이고 이 차이를 둔 거예요. 근데 음료수에는 당연히 색소 들어가고 다양한 그 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갈 텐데요. 네.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먹인 아이들과 먹이지 않는 아이들을 차후에 관찰을 했더니 결과는 좀 놀라운 게 네. 이제 요즘에 주의력 집중 장애 아이들도 많고 아주 산만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산만하고 행동이 좀 과다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그 음료수를 먹은 아이들 중에 식품 훨씬 더 첨가물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가공식 그 색소라든가 그런 네. 요소들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은 아이들이 이제 과다한 행동을 하고 산만한 아이들이 더 많았고 또 그 세부 분석을 했을 때에는 어린 아이일수록 어린 아이일수록 그 식품 첨가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워낙에 영국은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중보건적인 좀 네. 접근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음료수에 식품 첨가물을 넣는 것들을 제한한다거나 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네. 그런 거 야, 안 이게 주고 6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 네.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판매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6주만 해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음료수는 참 그 미국에서도 아이들 소화 비만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비만할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더니 이게 뭐 도너츠나 고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음료수였어요. 음료수에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움직임까지 하냐면 뭐 시장이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음료를 판매를 금지한다거나 이게 개인의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이나 굉장히 건강은. 뭐 네. 이건 너무 진지한 주제 아닌가요? 공중보건과 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그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가볍게 시작했지만 실은 맞습니다. 네. 이 담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특정 제품을 또 말하기 참 미안하긴 한데 요즘에 여성분들이 좀 또 이런 말 하면서 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약간 액세서리처럼 이제 특정한 예쁜 색깔의 물을 많이 들고 다니고 아이들도 그 예쁜 물에 비타민이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또 들고 맞아요. 다녀요. 하지만 그 뒷면을 잘 보시면 비타민 물론 들어있어요. 근데 그 빨갛고 노란 색깔이 비타민에 의한 색깔일까요? 네. 색소. 다양한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깨끗한 생수를 마셔라. 그 글락송가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네. 그거 코카콜라 회사랑 네. 같은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뭐 회사는 잘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물 색깔이 빨개요. 아, 그렇죠. 알록달록하죠. 그냥 하얀 게 아니에요. 네. 저 왜냐하면 아재 정말. 시각적인 요소가 내가 마신 게 그건가? 네.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가 이제 구매력을 당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들의 간식료들 그 간식들을 보면 다 알록달록한 게 얘기되네. 아이들 이렇게 네. 집을 수 있게 뭐 파워에이드니 네. 게토레이 이것도 네. 색깔로 그러니까 있잖아. 이온 음료가 한 네. 맹숭맹숭한 색깔 5가지가 있다면 네. 그 색깔 비타민 있는 워터 거 같은 거는 정말 이렇게 아. 파스텔 색깔 네. 아주 예쁜 네. 걸로 해서 막 20-30가지 있잖아요, 그럼요. 색깔이. 네. 예, 심지어 예뻐요. 색깔이 옅어서 음. 좀 더 건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써니도 네. 저번에 먹던데 그거? 그것도 좋아하고요. 저는 요새는 탄산수를 되게 잘 사 먹거든요. 아. 근데 탄산수도 사실은 그냥 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경규 선생 주장은 그게 비록 그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유해하다라고 입증된 바는 없으나 네. 일단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입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요즘에 근데 앞에 그 어린이들 같은 임상 시험은 대조군을 두고 두 군을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정말 입증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들이 또 계속 쌓여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뭐 첨가물이라든가 뭐 어떤 트레이스 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니 이거 네. 지금 물 얘기. 아, 물 얘기요. 물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물 문제로는 아니겠지만 색소라든가 첨가물 문제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일단 써니가 한번 임상시험 해봐. 임상시험 제가요? 해보세요. 6주 하면 되나요? 6주간 색깔이 빨간 것 좀 먹어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인 거죠. 우리는 몸에 비타민 들었으니까 좋다고 먹지만 그 색소라든가 첨가물이 있는 만큼 그것을 우리 몸에서 어디서 해독을 하겠어요? 간에서 해독을 하겠죠. 나 일리가 있어. 간에서 해독을 할 때 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먹는다고 플러스를 한다고 비타민을 먹어도 되지만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던 비타민 미네랄이 막 소모가 된다고요. 그러면 왜 먹어야 되나인 거죠. 그냥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게 낫다. 그러면 그런 첨가물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비타민 미네랄 쓰고 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전형적인 그런 합리화의 표본이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 또 유행하는 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 또 유산균 엄청 유행하잖아요. 네. 유산균 시장이 프로바이오틱스 커가고 실은 유산균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산균은 우리 몸에 원래 있어요. 장 안에. 우리 장을 보호하는 좋은 균인데 그 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식이섬유. 우리 채소 과일 같은 거 먹었을 때 그 껍질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유산균이 잘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싼 유산균을 사서 먹어요. 근데 어린이용이나 어른들 제품들을 보면 전 제품들을 다 보는데 제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먹기 좋게 하느라 그 안에 당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당은 유산균이 제일 싫어하고 해로운 균이 자라게 하는 그 영양소거든요. 그다음에 또 유산균을 먹는 대신에 다양한 가공식품이나 달달한 음식들을 먹어요. 근데 그것들은 또 유산균이 아니라 해로운 균을 키우는 음식이어서 그러니까 비싼 유산균 제제를 먹어도 별로 소용은 없다. 네,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니, 나는 이 주장, 또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경수 선생 주장에 나는 굉장히 동의하고 싶어.
지금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건강 증진 행위의 상당수는 병 주고 약 주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맞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네, 맞습니다.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막 지금 서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더 문제는 이제 내가 병 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지. 나 약 주니까 건강 관리 하고 있어. 난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좀 속이고 있다고 할까요? 착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하는 거야. 자기 위안, 내가 맞아요. 내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 방식으로는 내 몸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이 책에 보면. 맞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막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뭐 미세먼지 날 오면은 막 마스크 끼고 다닌다니까. 어? 담배부터 끊어야지. 수백 배 더 해로운 걸 하고 있으면서 오늘 뭐 미세먼지 오니까 막 마스크 써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어. 이게 유산균도 나는 사실 난 유산균도 너무 과잉된 어떤 효과가 너무 과잉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유산균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을 키우는 건 되게 좋아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있는 거. 자체에 있는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들. 그래요? 뭐였어요?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에서 유산균이 막 자라요? 그렇죠.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우리 복부 비만 그리고 뭐 변비라든가 여러 소화기 질환, 암까지도 실은 식이섬유 섭취량이 증가하면 줄어들어요.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암도 예방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식이섬유를 먹어서 좋은 이유는 우리 몸의 장 안에 있던 유산균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홈쇼핑에서 비싼 유산균 많이 팔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도 그래요? 다른 나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이랑 건강기능식품이랑 외국은 좀 많이 달라요.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1위는 뭘까요? 오메가3? 마늘. 마늘.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린 마늘 많이 먹잖아요. 우리는 그게 약이라는 생각을 못 하죠. 식품으로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좋은 성분이고 외국의 입장에서 마늘을 보통 못 먹으니까 마늘을 특별히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먹기도 하는 거예요. 말된다. 말돼. 홍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많이 먹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그분이 오셨어요. 아이는 방황하고 엄마는 당황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꽃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 질풍노도 사춘기. 호르몬이 아니라 뇌가 문제다. 의학 분야 1위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 MC 노규식 박사가 알려주는 중2병 극복 노하우. 중2병 완전 정복. 우리 도영의 역자. 아이는 방황해도 성적은 방황 말자. 중2병 완전 정복. 근데 성적은 방황해도 아이는 방황 말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기 나는 의사대에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왜 물을 많이 마셔라가 이렇게 생수에서의 음모일 수도 있다. 네네. 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으로 이렇게 막 물을 많이 마시라 사람들 물 먹이려고 얘네들이 이거 기자만 물 먹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전 국민을 물을 먹이려고 그냥. 그러니까 물 얘기도 꼭 나와요. 꼭 물 물어보시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뭐 수소수 뭐 이런 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물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인 건 맞고요. 또 해독을 하는 데서도 뭐 해독과 관련된 뭐 약초를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물이 가장 기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텀블러에 오늘 물을 이렇게 저기서 바로 떠서 먹었는데 이제 그 죽어 있는 물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과한가? 이제 플라스틱 거기에 생수병? 있는 생수병에 있는 물인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빛이 있는 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실은. 그 유통 과정에서도. 그러면 이것도 이게 솔깃한데요. 환경 호르몬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실은 그런 물보다는 햇빛 받은 물은 좋은 거 이제 플라스틱 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요소에 프탈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프탈레이트. 그러니까 그게 우리 원래 플라스틱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딱딱한 거 상태로는 모양을 자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상태로 돼야 자재로 만들 수 있어서 뭐 샤워 커튼, 그다음에 뭐 헤어 젤 이런 게 부드럽다 나중에 굳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프탈레이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병 성분에 그 햇빛을 받아서 뜨거워지면 실은 거기서 환경 호르몬 우리의 호르몬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아, 그럼 생수보다는 그냥 정수기물이 더 나은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또 정수기도 어떤 정수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한데, 좀 이렇게 흐르던 물, 어디 이렇게 고여서 한 공간에 갇혀있는 물이 아니라,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그래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그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시키지만 않으면 프탈레이트인가? 그 문제는 좀 없는 네, 그러니까 거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그 우리가 진열 사기 때, 전에 이미 진열 때 햇빛을 밖에서 이미 잔뜩 되게 맞아서. 뜨거운 빛과 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때 식품을 고를 때 최종 모습보다는 어떻게 생산됐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유통이라든가 그냥 올리브유 좋다고 해서 다들 올리브유를 막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왕이면 좀 저렴한 걸로 사게 되는데 이제 그 올리브유가 플라스틱 병에 놓여 있어요. 네. 그리고 올리브유는 원래 빛에 약하기 때문에 좋은 성분들이 빛과 열에 닿으면 성분이 바뀌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유통되는 모습들을 보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그 플라스틱 그 병에다가 기름이 있고 햇빛과 열을 막 받으면서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성분들이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간과하고 있는 거네. 뭐 진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의 네네. 최종 결과물만 믿고 있는 거지. 네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되거나 새로운 요소들이 이렇게 영향을 줄지는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우리 이경무 선생님 물병이 그래서 까매. 지다 차단돼 있어. 혼자서 그냥 좋은 물만 마셨네. 근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그럼 뭐 먹고 사나 네. 막 또 약간 위기감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요소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염증을 줄이는 식사법들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야.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먹기 위해서 그 먹는 과정에서 또 독소도 같이 먹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막 대사시키려고 또 다른 영양소가 또 막 소비되는 그런 넌센스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최종 결과물만 우리는 너무 확신하고 있다는 거지. 올리브유도 내가 들었는데 이게 원래 날로 먹게 돼 있는데 올리브유로 막 부침도 쓰고 막 이런다며. 그게 또 산화돼서 더 영양 안 좋다고 먹거든. 산화됐을 때 트랜스 지방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네. 올리브유는 이렇게 샐러드에다 이렇게 뿌리거나 빵 찍어 먹어야 되는데 부침해서 쓴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 건강에 좋을 거라는 그 약간 그 컨셉에 너무 우리가 몰입돼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알자는 거죠. 네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제 마케팅 홍보에 우리가 뭐 좀 저렴한 표현을 쓰자면 놀아날 수 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표현이네요. 자, 그리고 그럼 또 마이너스 건강법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트랜스지방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 같고 그런 영양소들이 같이 독소적 영양소랑 같이 흡입될 수 있으니까 굳이 좋은 걸 차에서 먹는 것도 넌센스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건강법의 그 대표적인 예가 계속 언급이 된 거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딱 짚고 넘어가자면 다들 좋다고 건강기능식품에 매달리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식습관을 잘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 진짜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죠. 이게 아까 말한 그거 같아.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네네, 그렇죠. 식습관은 잘 안 되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막 계속 찾는 건데요. 제가 봤던 그 카운셀링 했던 분은 한번 다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아, 집에서 먹는 거? 집에 먹는 거 다 갖고 와라. 그러면 뭐 용달차로 싣고 있나? 한 20개 이상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대체 뭘 20개나 돼? 그러니까 이제 식품으로 먹어도 되는 것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먹고 계시고 또 하다 보니까 염려되는 것은 또 겹치는 성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영양소들은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용성 비타민 D나 A 같은 경우는 그 종합 비타민제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요즘에 식품의 강화도 많이 해요. 뭐 시리얼이라든가 우유에 보면 뭐 비타민 D 강화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종합 비타민으로 먹고
그다음에 식품으로도 야, 이거 중요한데?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A나 이런 것들은 독성이 나타나요. 그렇지. 네, 비타민 A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네, 그렇게 비타민 A나 D가 좀 그런 이슈가 있어요. 또 임신부들은 조심해야 되고 막 그렇죠. 이런 거잖아. 네, 그렇죠. 비타민 D가 축적이 돼요?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수용성 비타민들은 그냥 다 나가는데 지용성 비타민들은 과잉 섭취된 거는 남아 있다 이거지. 남아 있죠. 수용성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네네네. 그래서 지용성인 것들은 좀 조심해야 비타민 되고요. 비타민 D 주사 거의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비타민 D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인들 특히 이렇게 북부의 그 위도상에 햇빛을 덜 받는 지역에 겨울철인 경우에는 비타민 D 부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도심 같은 경우 빌딩으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이 만약에 골다공증의 상태이다 이러면은 비타민 D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한국 사람들 종합 비타민 하나씩 먹어. 네네네. 근데 그 종합 비타민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성분이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성분들이 그 원료가 무엇인지 성분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까지도 하거든요. 비타민. 네, 뭐 비타민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근데 저도 그 건강기능식품들을 보면서는 뒤에 있는 뒷면 표시를 다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은 그 건강한 요소 사이사이에 좀 말이 안 되는 성분들도 섞여 있고요. 뭐 나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 성분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고 싸니까 뭐 폭탄 세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 사 먹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된다. 네, 선택한다면. 아니 말돼. 이 건강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넣고 뭐 이렇게 좀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담다 보면은 뭐 여러 개 먹으면 겹치기도 하고 과잉 축적되기도 한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만 먹자 우리. 두 개는 너무 물 한 잔 먹고 하자.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나요? 저희가? 아까 뭐 철중 선배 말했듯이 저희는 영양 과잉 상태고. 네, 제가 이런 질문 받으면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식습관이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뭐 유산균 제제를 먹기 전에 우리가 단 거, 뭐 가공식품 먹는 걸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먹기 전에 그것을 식품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식문지상에 보면 어떤 날은 어떤 영양제가 좋더라. 쉽게 예를 들어 뭐 칼슘 같은 경우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떤 날은 먹어라.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보면 또 먹지 말아라. 그런 기사들이 되게 결론들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나 또 환자들 되게 혼란스러워하거든요. 뭐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근데 그런 결론들이 나는 이유는 단일한 영양소인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그 성분이라든가 또 용량에 따라 실은 임상시험 결과가 다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으로 뭐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이라든가 식품을 통한 연구는 대부분 일관된 같은 결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단일한 영양소가 아니라 종합적인 식품으로 먹었을 때 그 식품 안에는 하나의 영양소가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상호 보충해준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푸드, 식품으로 먹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 따라 특히 뭐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미 소화 흡수에 좀 여기 떨어져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비타민이나 이런 미네랄 영양제를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경민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현대인의 그 삶의 구조상 예를 들어서 오메가3가 좋은데 그건 등푸른 생선을 다 있단 말이지. 등푸른 생선을 먹어라 말이야. 근데 등푸른 생선을 못 먹으니까 오메가3를 약으로도 한번 먹어보자 이런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보완적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도 건강에 좀 먹지 마라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근데 잘 알고 먹어야 되는 게요. 오메가3도 우리가 마트에 그 빛을 쬐고 있는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싸니까 하나씩 집어들어요. 요즘에 해외여행 가면은 다 하나씩 들고 오는 게 건강기능식품인데 실은 오메가3라는 건 불포화 지방이에요. 이것 또한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처럼 빛과 열에 약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햇빛 받는 곳에 놓여져 있는 오메가3 냉장 보관을 하지 않은 네, 이슈가 있고요. 또 오메가3를 또 어디서 추출하느냐. 그거 다 자세히 보면 다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작은 생선에서 추출하는 것과 큰 생선에서 추출하는 게 달라요. 왜냐면 생선이 이제 수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어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걸 검증받았다라는 마크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우리 이경민 선생님 PD 수첩에 나요. 우리를 속고 있다. 아니, 저는 폭로성은 싫어요. 그래서 이제 항염증 식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괜찮아. 네. 근데 이제 작은 생선일수록 이제 그 먹이 사슬 효과 때문에 큰 생선보다는 그 환경 오염 물질의 축적이 적은 거죠. 네네. 네. 왜? 가령 멸치. 그죠? 큰 작은 생선에서 큰 생선으로 갈수록 먹이 사슬 효과 때문에요. 아주 큰 생선은 이것저것 다 먹은 놈이다 이거지? 그렇죠. 예, 대표적인,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참치도 그래서 참치 같은 경우에는 멸치만 먹어야 되나 그러면? 예, 그 임산부는 어느 정도 용량을 먹어라라는 그런 제한까지, 권고사항까지 다 있죠. 수은인가? 카드뮴 때문에. 그래요? 네네. 임산부는 참치도 좀 네네. 심해 생선은 이렇게 중금속이 많으니까. 네네. 그것도 몰랐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중금속 이슈를 또 살펴보다 보면 이게 정말 이제 환경 문제가 우리가 좀 같이 서로 통하는구나를 느껴요. 생선에 왜 수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거 재밌으려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나오고 공장에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비가 내릴 때 같이 녹아서 내려서 수증기가 액체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하수도로 내려가고 이게 하천으로 가고 그래서 근해에 있는 어패류들의 수은이나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얘기되네. 네. 그러니까 수은과 중금속은 이 지구상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구나. 돌고 도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도는 체인에 우리가 걸려서 먹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지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지막인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시작이자 마지막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면 그 오메가3도 그 어디서 추출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오메가3를 어떤 경우는 이제 그거 오메가3 먹는데. 냉장 보관해서 온 것들이 있어요. 냉장 보관을 솔직히 해야 되고요. 내가 오메가3를 가지고 있다, 뭐 집에 있다.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장 보관하죠. 나 그냥 창가 옆에다 놓고 그 효과를 보려면은 햇볕 받은 오메가3. 이왕 뭐 오메가3 햇살 오메가인데. 오메가3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이왕 비싸게 준 거 잘 보관해서 드시는 게 비싸니까 효과가 있겠죠. 내가. 아까워서. 네, 비싼데 햇빛 받으면 이제 비싼 게 좀. 그러면 봐야겠는데 어디서 추출했는지. 네,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럼 통이 좀 불투명한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불투명한 통에 든 작은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냉장 보관하죠. 네네. 또 굉장히 제대로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하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복잡한.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약간 정말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렇죠. 알아야. 네, 비싼 게 대체로 좋아요? 아니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경제의 시간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뭐 마케팅 홍보 비용으로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원료가 다 다르거든요, 실은. 원료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도 나는 거고, 또 이제 얼마나 뭐 중금속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걸러냈느냐, 이것도 또한 비용이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경민 선생님이 왜 어떤 날은 뭐 오메가3가 좋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어떤 날은 안 좋다고 막 신문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부터 언론사마다 사실을 정하겠어요. 우리 언론사는 우리 회사는 우리 무슨 일보는 오메가3를 지지합니다. 뭐 이렇게 표방을 하게 해서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기. 이게 지금 뭐 어제는 뭐 좋다고 그러고 오늘은 뭐 안 좋다고 기사 쓰면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 기사는 본체 편집 방향과 다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히 해준다든지. 이건 그다음에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치료약을 먹음으로 해서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들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좀 예를 들자면 우리 당뇨 환자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그죠. 네. 많이 몰라요.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그러니까.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약 중에는, 그러니까 한 번 잠깐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네.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오랜 시간 계속 먹잖아요. 네. 그렇기 수십 년 때문에 먹는 거니까. 어떤 약 자체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중에 어떤 영양소를 결핍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뇨약인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B12라는 요소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B12는 신경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족하면 뭐 쩌릿쩌릿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지만 헷갈리는 게 당뇨의 그 질병 자체의 합병증 중에 신경염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 영양소의 결핍에 의한 거라는 게 구분이 안 되면 네. 당 조절은 잘 되는데 왜 잘 조절이 되면 합병증이 안 생기는데 신경염이 왜 왔을까? 하지만 영양소 때문이라 생각을 못하면 당뇨병성 신경염 약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영양소를 보충해주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조절을 사실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또 얘가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게 고지혈증 약제 같은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근육병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심장 학회에서는 아예 고지혈증 스타틴 제제가? 예, 스타틴 제제가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래서 코큐텐을 좀 같이 먹어라라는 권고 사항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되게 이제 고지혈증 있으면 전부 다 먹는 약들이 되게 이제 스타틴 제제의 약물인데 그게 이제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켜요. 네. 근육이 이제 얼마나 그거 할 때 그러면 요거는 고지혈증 먹는 사람은 코엔자임 Q10을 별도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예방적으로 아니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먹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당뇨약 드신 분 중에 이제 이건 뭐 혈당 떨어뜨리는 약물이에요? 그렇죠. 뭐 인슐린 이런 건 아니죠. 인슐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혈당 떨어뜨리는 약물 중에서 일부 어떤 것들은 이제 비타민 B12를 감소시켜서 뭐 손발저림이라든지 손끝저림, 뭐 신경 그러면 비타민 B12를 따로 먹을 수 있나요? 비타민 B12는 어떻게 식품에 이미 있어요. 식품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미 같은 잡곡류를 먹고 있고 또 육류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큼은 거기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약을 오랫동안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고 이제 그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족증이 올 수 있는 거죠. 특히 채식만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타민 B12만 이렇게 비타민 제제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요? 있고 종합 비타민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요렇게 당뇨병 환자들은 뭐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한 번 이제 이 식품에 대한 열풍이 한번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약을 섭취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의사들도 당 조절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경염 증세라든가 그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게 병이 나빠져서 악화돼서 약을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초점인 것 같고요. 이걸 예방하기 뭘 더 먹어라가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인 일리가 거죠. 있고 약간 뭔가 자연적 그 식품 통한 섭취가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내가 이게 병의 경과 때문이 아니라 실은 약국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좀 해본다면 무조건 약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양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경민 선생님이 옛날에 그 제약회사에 근무했어. 어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반작용으로 이런 내가 이래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제약회사 어디 있었죠 그때? 제가 사노피 아벤티스에서 대사성 당뇨병 관련된 약제 개발에도 임상에 약을 많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브리스톨 BMS 대학에서 항암제 관련한 부분들을 맡고 있었었는데요. 근데 워낙에 제가 가정학과 출신이고 또 대학생 때 이제 뭐
뭐 병원이 병을 만든다라든가 의료사회학적인 책들도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워낙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 계속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으로 치료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치료는 아니죠. 그냥 혈압만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고 당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뿐이지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치료를 하려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결국에는 그 약을 줄이든지 아니, 맞는 얘기예요. 해갈 수 있거든요. 이건 예. 지금 새로운 현대의학에서 최고의 맹점을 이제 네, 계속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설파를 네,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서울대 가장 약간 그런 분위기야. 근데 그런 최접점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방향을 좀 가지게 됐죠. 이런 식품으로 해야 되고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되고 뭐 이런 약간의 그런 거를 자기 취향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꽂히는 거야. 네. 아니요, 취향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절대. 그렇죠. 네네. 야, 이 현대의학의 과학을 믿어야 돼. 뭐, 그래서 막 약도 쓰고 막 좋은 약 많아.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또 이경현 선생한테는 그런 게 딱 꽂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책을 쓸 때 좀 고집스럽게 한 이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게 뭔가 민간요법처럼 접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의학적, 과학적인 결과만으로 이 책을 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논란을 부식시키고 또 동료 의사들이 또 읽어볼 수 있게, 동료 의사들이 또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김철중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병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감염병, 뭐 항생제 하나 먹고 또 뭔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수술 한번 하고 어떤 전문가 중심의 의료였다면 맞아. 지금의 병은 당뇨병, 뭐 고혈압, 암.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 이제 뭐 정말 엄청난 명리를 찾아가고 명약이 개발돼서 하나 먹었다고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당뇨병 나에게로 와라 내가 한 번에 낫게 해준다. 그게 사기 혹세무민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당뇨병이나 뭐 고혈압이나 뭐 류마티스 질환이나 아토피나 암은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 여기에는 또 움직이지 않는 잘못된 움직임, 그다음에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쌓여서 생긴 결과거든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약 하나로 의사 한 명 만난다고 나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경 선생을 국회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주도 비례대표 안 받았어? 아니, 좀 이따 갈게요.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 6호선이네요. 자기주도 건강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요즘 교육도 공부도 자기주도 건강이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 몸을 내가 알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내 습관을 안 바꾸고 누군가가 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하루하루의 선택의 결과인 거죠. 우리 큰 병, 암에 걸렸다. 대부분의 반응이 재수 없어. 왜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내 마음을 쓰느냐의 결과가 뭐 10년 쌓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의 선택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병은 삶의 결과물이야. 네. 특히 요즘에 나타나는 현대의 만성 질환은 특히나 그래서 물론 유전적 취약성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네. 그건 유전적 취약성이 있지만 약 70% 정도는 네. 자기 삶의 결과물이지. 네네. 그래서 병의 3요소가 사람, 그다음에 유전, 환경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은 사람 요소거든요. 맞아. 네, 뭐 유전을 어떻게 내가 바꾸겠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은 너무 사회적인 큰 규모고 나의 어떤 면역력,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걸 길러내는 게 요즘 수도 없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막 출몰하는데 막 바이러스에 막 무서워하기보다는 자기 몸의 그 자생력,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과거에는 어떤 아주 유명한 의사나 무슨 정말 아주 잘 듣는 특효약으로疾병을 해결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이제 생태 패러다임이지. 완전히 그 생태 패러다임 속에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 거야. 네. 또 실제로 그런 병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고혈압, 당뇨, 뭐 그렇죠. 고지혈증 다 그런 것들이 다 생태 패러다임에서 오는 질병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운동, 자기에 맞는 식이 뭐 이런 것도 다 자기가 스스로 주도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경문 선생님이 춤을 춰. 아 진짜요? 춤꾼이야.
어떤 춤바람 종류? 어떤 춤 추세요? 저 한국 무용 이제 진짜요? 4년째 하고 있고요. 국립극장에서 이제 매년 연말에 무대에도 서요. 내가 그거 어디 가냐면 페북에서. 자기가 한국무용 그거 끝냈다고 이렇게 페북에 올려놨대요. 그래서 야 이게 당장 깜찍하네. 한국무용? 깜찍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선이 고우시네요. 네, 아니요. 분이. 제가 외국계 회사를 또 다니다 보니까 더 좀 우리 걸 알아야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한국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게 됐어요. 나도 옛날에 나 장구를 배웠거든. 조금 배우다 말았지. 그래서 이제 장구를 좀 배우려고 나중에. 제가 기자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집에 되게 좋은 장구가 놀고 있어서 김철준 기자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제 거 드린다고.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등록하려고. 장구 스쿨에 등록하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장단을 치면 어디서 춤출 거야. 네. 특이한 거지. 네. 한국무용. 자, 그다음에 요거 하나 가볍게 넘어갈까요? 이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먹을 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폐경기 여성이단 말이지. 네네. 폐경기 여성인데 그 폐경기 여성에 좋은 성류하고 또 뭐 그때 문제였던 건강기능식품 뭐였어요? 백수호요. 백수호. 네. 그래서 이제 백수호를 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이잖아. 그게 이제 뭐 천연 여성 호르몬제가 있다 그러는데. 유사제제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사인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걸 먹은 것보다 차라리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여성 호르몬제를 에 필요한 여성 호르몬제의 농도를 채우려면 성류를 하루에 뭐 몇 박스를 먹어야 된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약이 더 효율성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참 여성 호르몬제를 이제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 결론이 그 부작용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유방암 많이 높은 데서 뭐 5년 이내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나 공포를 유발했고 그래서 이제 호르몬 제제가 이제 싹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그냥 폐경이다 그러면 호르몬제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식품을 찾는 움직임이 많아진 것도 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식품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그 폐경기 여성은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 가지 그 얼굴도 열이 올라오고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해지고 다양하게 전신에 영향이 있고 또 폐경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공포도 있다 보니까 결국엔 제일 쉬운 게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구매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뭘 내가 팔고 싶다. 그럼 공포 마케팅을 이용하는 게 솔직히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이제 물론 식품에 어떤 도움이 되는 성분도 있으나 백수호 사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약간 상업적인 논리가 더 많이 작용한 거죠. 제대로 된 성분도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을 좀 이렇게 바르지 않게 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다 빼고 그러니까 성분적으로만 했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식품들에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상업적인 흐름이 좀 적게 들어가게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방송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영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식품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을 좀 가지면서 내 몸을 스스로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뭐 어떤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약을 복용하는 게 맞고 필요하다면 건강기능식품도 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써니님 말씀 들어보니까 2탄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항염증 식사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만성적인 여러 그 질환들이 만성 염증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어떤 환경 오염적인 부분들이니까 마이너스 건강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만성 염증을 실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약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라 실은 식품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염증을 줄이기도 하고 염증을 늘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 바로 들으려고 지금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계속 꺼내려고 하는데. 미안. 앞에 거 자르면 돼. 다시 시작인가요? 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품 섭취 요령. 그러니까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안 좋다는 걸 줄이는 마이너스 건강법이 우선이고요. 또 우리는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밥만을 두고 생각했을 때
현미밥을,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밥을 먹느냐, 아니면 다 깎아낸 하얀 밥을 먹느냐는 예전에는 탄수화물이라고 똑같게 봤어요. 하지만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작용이 달라요. 아니면 백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혈당을 갑자기 올렸다가 떨어뜨리는데 이때 인슐린도 확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해요. 네, 그게 결국엔 복부 비만이라든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에요. 인슐린 저항성. 근데 통곡류를 먹으면 당이 서서히 올라갔다 유지되면 서서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줄여요. 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뭐 곡류를 먹더라도 껍질을 덜 벗긴 뭐 현미, 뭐 그러니까 칠분도 없는 지수가 낮은 네, 그렇죠. 인슐린을 분비를 적게 일으키는. 네, 적게 일으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이라면 현미 뭐 백미 차이를 줄 수 있고 빵이라면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한 빵은 당을 갑자기 확 올렸다가 내려요. 그러니까 입에 단 음식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거친 음식을 먹어라. 거친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식이섬유도 많이 있고 식이섬유 덕분에 당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을 안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선택을 달리하면 내 몸에 미친 영향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식사라는 것은 염증과의 싸움이네. 그렇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과의 싸움. 네.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 몸의 염증을 줄이느냐, 아니면 늘리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덜 정제되고 약간 거칠고 덜 달지 않고 맛없는 걸 많이 먹으라는 얘기야. 무슨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거는 염증을 줄이는 거나 늘리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염증에 있어서는 지방이 되게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트랜스 지방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방의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은 되도록 가급적으로 안 먹는 게 좋고요. 그것도 다 염증이니까. 네. 근데 육류에 있는 그러니까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지방이 이제 포화 지방인데 고기 사이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게 우리에게는 맛이 있어서 고가이기도 한데 실은 염증의 측면에서 보면 그 사이사이에 들어 있는 고기의 지방이 좋지는 않은 거죠. 그 지방을 띄워내고 먹으면 차라리 낫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이 우리가 고기가 맛있는 건 실은 단백질, 살코기가 맛있는 게 아니라 지방 맛이거든요. 지방 맛인데 그 지방을 기준으로 그 육류는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식 식사, 그러니까 되게 건강식으로 유명한 지중해식 식사에서는 그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가장 좀 덜 먹어라라고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딱 뭐냐면 좀 육류 마니아 분들은 좀 서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붉은 고기예요. 벌써 돼지고기, 소고기, 그런 고기들은 한 달에 2-3번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 한 달에 2-3번이요? 네, 우리 매일 먹는데 그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2-3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줄이고 그다음에 만약 그 가금류는 껍질 밑에 지방이 많이 있으면 껍질을 벗긴 뭐 닭오리. 그 순서.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드네. 껍질이 맛있는데. 어제 치킨 먹을 때 제가 이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그 다음에 그래서 지방에 있어서는 트랜스 지방은 가급적 안 먹고, 그 육류에는 포화 지방은 좀 줄여 먹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 좀 줄여 먹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은 많이 먹는데 이런 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 올리브유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식품으로 먹어라. 콩에 많이 들어있어요. 콩,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더 섭취를 할 수 있고요. 또 흔하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가려 먹으면 우리가 그 근육을 못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근육 키울 때 꼭 단백질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식물성 식품에 이제 고기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콩류에, 콩류에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해조류에도 물론 많이 먹어야겠지만 곡류에도 많이 있어요. 곡류, 현미나 이런 데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을 좀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염증 식사 새로운 개념이네. 항암 식품 이런 거와 좀 더 폭넓은 개념. 그렇죠. 폭넓은 개념이죠. 우리 이경수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딱 떠오르는 곳이 있어. 교도소야. 현대인에게 가장 건강에 좋은 곳이 교도소야. 콩밥 나오지.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일찍 재우지. 막 운동시키잖아 또.
그리고 뭔가 어떤 삶의 스마트폰도 생존의 없어. 생존의 스트레스가 없어. 내가 뭘 그러네요. 벌어야지 돈을 네. 벌어 이런 게 없는 거야. 그쵸. 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나갈까봐 걱정돼. 현대에는 교도소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죄를 짓지 않고 교도소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막 나올까봐 그렇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런 부분에 뭘 먹어야 되고 막 그 규칙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라는 얘기로 결국에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제 식품으로 넘어간 이유도 뭐냐면 제가 자연 요리를 배웠어요. 6개월 정도. 오, 예, 뭘 많이 배우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양에 대해서 배운 중도가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저는 배우러 안 다니고요. 제가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만 배워요. 그런 오. 거다라고 하면. 자연 요리라고 하면 그러면 네, 아니, 불을 안 써,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가령 저기 의사들도 지금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네. 하나도 없잖아요. 컴퓨터에 검사 결과 안 나오고 그렇지. 뭐 이런 기구 없으면 안 아, 되잖아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네. 자연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 요리는 되도록이면은 손을 덜 대고요. 있는 그대로의 맛을 좀 살리는 거예요. 네, 재료 자체.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은 재료가 건강하고 맛있으면 그렇죠. 실은 맛있어요. 네. 근데 재료가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실은 맛을 포장하기 내려고. 위해서. 근데 가공식품은 원 재료를 좋게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재료가 좋으면 거기에 원가가 많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장 같은 경우도요. 네. 원래 간장은 콩이랑 소금만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천연 발효를 시켜서 네. 만드는 거라면 지금 여러분 많이 쓰시는 간장의 뒷면을 지금이라도 열어보신다면 네. 콩, 그다음에 소금 말고도 아주 많은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어. 이유는 뭐냐면 기름을 뺀 대두, 탈지 대두. 그러니까 원래 콩도 네. 아니에요. 탈지 대두를 원료로 해서 짧은 시간에 발효를 시키잖아요. 맛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조미료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색깔도 안 나죠. 간장색이. 그래서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중에 많이 팔리는 간장인 거예요. 식품회사가 알뜰하게 야, 사용하네요. 이거는 네. 되게 재밌는 게 간장색이라는 게 카라멜의 효과야. 네, 그렇죠. 야, 그거죠. 네. 그러니까 투명한 간장도 나올 수가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발효를 제대로 시켜서 하면 원래 그 간장색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천연 발효, 발효를 천연 발효가 1년 걸려서 숙성시켜서 메주를 떠서 만든다면, 한 두 달 내에 발효시켜서 맛을 내려면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달달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조리를 할 때에도, 네. 그러니까 재료 자체의 맛을 내면 되는데, 그 맛으로 내는 게 아니라 조미료라든가 우리에게 익숙한 맛을 막 첨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그렇게 들어 안 한다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자연 네. 요리가 뭐예요? 여러분? 자연 요리요? 네. 우리 이경규 선생님이 배웠다는 샐러드? 고구마? 아, 고구마찌개야. 고구마를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 요리의 명칭을 하긴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령 그 제철에 단호박 같은 게 나왔다라고 해도 이거를 막 뭔가를 부수고 조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간단하게 썰어서 살짝만 붙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되도록이면 거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호박 케이크를 만든다거나 네, 이런 그렇게 안 것보다는. 하고 재료 자체의 맛을 언제 한번 제가 초대할게요. 와서 드셔보시면 그러니까 맛있고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건강한 요리가 복잡하면 못 해 먹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간단한 레시피들을 만들어서 네. 되게 고마운 분들이 제 레시피들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분들 꽤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직장 여성이, 그러니까 직장 맘이 네. 예, 쉽게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걸로만 저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조미료도 많이 필요 없어요. 간단한 것들로만 하고 막 화려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즘 레시피들이. 근데 적응이 되면 그 맛도 이렇게 느껴지나요? 다른 아주 막 네. 조리가 막 너무 가공된 거는 못 먹을 정도로 이제는. 그러니까 입맛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입맛이 안 바뀌면 다 고역이잖아요. 그렇죠. 내 입맛은 다른 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초딩 입맛인 사람은 없는 거야. 길들여지는 없는 거지. 거죠. 예, 초딩 입맛은 정말 길들여지는 거고 옛날 그 애리조나의 그 앤드류 와일 박사님이 이제 통화박이 대가신데
저희가 다 박수를 쳤어요. 학회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키즈 메뉴는 없다. 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음식을 애써 먹이냐. 어른들이 먹는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소량을 먹이면 되지. 보면 키즈밀이라고 따로 들어있는 게 실은 네. 트랜스지방 덩어리잖아요. 우리도 여러 달고 가지 막. 달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키즈밀이라는 의미로 아이들에게 계속 먹이고 있고 그걸 먹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어른이 돼서 초딩 입맛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그 입맛대로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참 인상적인 게 되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뒤에 가면 뭘 사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막 생활 습관을 강요하거나 이러시는데 이경민 교수님은 아무것도 사라고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사지 말라는 거는 있어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실천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우리 너무 과잉 속에 살았어. 왜냐하면 편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지식은 넘쳐나요. 우리 네이버만 쳐도 뭐만 쳐도 지식은 뭐 더 훨씬 의사보다 많이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괜히 일단 처음부터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고 편하게 네. 좀 즐겁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은 있으나 네네. 지금 기본적인 네. 그 일관된 그 자세나 생각들은 뭔가 원시적 그 형태 그를 많이 먹자. 네네. 그것도 네. 뭐 이렇게 막 가공 이런 이왕이면 식품으로 뭔가를 네, 먹자. 이왕이면 식품을 먹자는 먹자. 거고. 네. 그리고 삶 자체를 좀 약간 그 이렇게 거친 원시적 형태의 삶으로 살아가자. 포인트는 확실히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그 식생활 습관, 네.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자. 뭐 요거의 정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건강법이라고 하면은 뭘 더 먹고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뭐 지금 선반이나 주방만 봐도 보면은 안 먹어야 될 걸 내가 많이 먹고 있었네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먼저다. 네, 비싼 거 뭐 사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얘기고요. 또 항염증 식사.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먹는 식사 메뉴 중에 내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높이는 게 있고 줄이는 게 있다. 선택만 달리해도 내 몸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주도 건강법이죠. 이게 뭐 아프면 불편하면 약 먹고 병원 가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습관을 바꾸는 게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다. 네, 그렇게 요약을 좀. 오케이. 여기 보면은 또 이경미 이 전문의가 말하는 마이너스 공급 중에 요거 내가 읽어줄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지시사항 같은, 요령 같은 건데, 일단 외식 줄이기. 네. 그 다음에, 덜 가공된 식품 선택. 네. 그 다음에 가공식품 뒷면 보는 습관 가지기. 그리고 가공식품 먹을 때 뜨거운 물에 데쳐서 첨가물에 씻어내서 조리하기. 네. 이런 것들은 삶의 중요한 팁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물에 데치면 이런 첨가물이 좀 빠져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좋다고 하면 다 근데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비싸서요. 유기농 먹어야 되냐고 맞아요. 이렇게 일단 처음부터 걸림돌이 너무 큰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비싸다. 근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저도 주부의 입장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제철 채소를 먹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물론 유기농도 좋겠지만 제철에 난 것일수록 이렇게 잔류 농약이 적어요. 왜냐하면 농약을 재배할 때 많이 치는 게 아니라 포스트 하비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채취를 한 후에 유통 보관 중에 상하지 말라고 뿌린 농약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로컬 푸드 근거리에서 난 것 농산물 그리고 제철의 농산물이 유통 보관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농약의 이슈가 줄어들고요. 네. 또 당연히 영양소도 훨씬 높고 네. 맛도 좋고 그러니까. 가격도 당연히 저렴하죠. 네. 그래서 그 선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뭐 EWG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는 이제 환경 그 소비자 단체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매년 그런 발표를 해요. 클린 12, 뭐 절티 15에서 네. 잔류 농약을 측정을 해서 가령 농약을 많이 치는 경우는 유기농을 먹어라. 예. 농약이 적은 경우는 깨끗이 잘 씻어 먹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갑이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그리고 잘 씻는데 어떻게 씻느냐라는 질문까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은 뭐 베이킹소다, 식초 다 나오는데 네. 그건 취향껏 하시고 가장 많이 입증된 거는 담근물.
그러니까 물에 일단 담거라. 예, 그래야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네. 한 30초 1분 푹 담근 다음에 그동안에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가장 잔류 농약을 많이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네네. 더 하지 않아도 되네요. 그냥 네. 물만 네, 있으면 그쵸.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경민 선생님 얘기한 게 그 요즘 새로운 뭐 그 컨셉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밭에서 이 잎까지 그 시간을 줄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딸기를 딱 밭에 땄잖아. 네. 그럼 그게 잎까지 들어오는 시간을 줄이는 거지. 먹어야죠. 그러면 밭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현대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유통 시간을 줄이는 것이 로컬 푸드. 예,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네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식품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조리해서 먹는 그 식품이라는 자체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상당히 경건하고 신성한 거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그 뭔가 숙연해지는 인간의 행동이야. 마지막 이런 멘트까지 하시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정말 그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새끼를 먹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먹어 치우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 순간 떼우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마다 혼자 먹어도 좀 깨끗하게 세팅을 해서 예쁘게 접시 이렇게 놓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 네. 알고 네. 내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생선 하나 먹기 위해서 네. 동해 바다에서 어떤 어부가 네. 어떤 어부가 새벽부터.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하나 큰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트럭을 또 자기 엄마 병치레 뭐 치료비 되려고 그 트럭을 몰고 가락시장까지 온 거고. 내가 그게- 나빴어. 그게 그 인간의 그 고귀한 네. 그 정성이 네. 쌓여서 축적돼서 내 식탁에 온 거야. 그거를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먹으면 얼마나 건강에 좋겠어. 그러게요. 네. 그냥 가공식품 그냥 그렇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보다. 네.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농부의 얼굴도 볼 경우가 있는데 농부의 그러니까 바로 스토리가 이런 있는 거야. 농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콩을 저 이번에 너무 감동적인 분을 한 분 만나셨는데 괴산에서 이제 콩 농사도 지으시는데요. 콩을 하다 보니까 동요를 또 지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콩 하나를 심으면서도 이제 이게 하나는 우리가 먹고 하나는 네. 너희 좀 제가 추천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네. 학교 급식 때 이 동요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곡물에 대해서 그 애정 어린 눈빛과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은 그 콩으로 된 된장을 또 하신대요. 네. 연마다 또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기 된장을 그 집 가서 만들어서 1년 동안 먹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만들어주는 된장과 네. 예, 그럼- 제공해주는 콩과 그냥 찍어내는 된장하고는 너무 다른 차이가 거라는 있다. 거죠. 나는 그냥 사람이라는 네. 거는 약간 마인드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기의 정성을 담은 마인드 에너지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 그럼 그게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밥을 먹더라도 누군가가 정성을 담아서 네, 네. 이 사람 이거 먹고 힘내라. 네, 네. 이거 먹고 참 그쵸. 하는 일이 잘 됐으면 네. 좋겠다라고 먹는 음식하고 네네. 아유 저 인간 이렇게 해서 차려준 음식하고는 뭔가 네네. 이 마인드 에너지가 다르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힘겨워하면서 막 그 어쨌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 전 아예 과감하게 사 먹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인간이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식이 하면서 막 꾸역꾸역 내가 정말 죽지도 못하고 이걸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요리를 지금 그런 거 먹고 있어. 요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즐겁게 다 같이 외식해라 그런 때는 맛있게 먹으면 네. 0칼로리란 얘기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소박하게 먹어도 거기에 정말 막 경건하게 내가 한 끼를 참 내 몸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요. 인간은 동물의 하나잖아요. 우리 식물이 아니거든요. 식물은 광합성으로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합성해내는데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그 영양소가 내 몸의 세포를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중에 1년 전이랑 같은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세포 주기에 따라서 생성되고 네. 또 사멸하기 때문에 그 세포가 새로 생길 때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는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 걸 제대로 안 먹는다? 그러면 안 좋은 걸로 우리 몸의 세포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트랜스 지방을 먹었어 오늘. 그럼 다음에 만들어진 세포의 세포막은
트랜스지방으로. 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너무 잊고 살아가기 그러네. 때문에 막 먹게 되는 거죠. 내 몸에 흐르는 피도 네. 네. 그 90일이면 다 네. 새로운 피로 다 바뀌는 네. 건데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먹는 거에 따라서 내 피의 네. 그 성분도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여성분이 관심 많으실 텐데 피부죠. 네. 피부, 그렇습니다. 예. 한동안 의학적으로는 먹는 거랑은 뭐 여드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토피, 뭐 여드름 네.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대 여성들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해요. 제대로 안 먹고 심한 다이어트. 그러면 이제 변비가 기본으로 오고 변비와 피부가 다 같이 나타나요. 네. 네. 자, 오늘 좀 뭐게 의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먹을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 네. 깊은 성찰 네. 그리고 뭔가 이 음식이라는 그 위대한 이 재료를 신성하게 먹을 줄 아는 그런 새로운 현대인 네.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먹을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민 선생님 정말 유익한 얘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마블링 좋은 거로. 밥을 좋은 걸로.